안녕하세요. 들려주는 바다입니다. 엄마는 아기를 혼자 두고서라도 굴을 따러 섬 그늘에 가야만 했죠. 아기가 너무 마음에 걸려 굴을 미처 다 따지도 못한 채 모래길을 달려오는데요. 아기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는 아낌없이 다 내어두죠. 굴도 잠까지도요. 치열한 삶 속에서 숨 쉴 틈도 없었을 모든 생명들에게 스르르르 팔베고 잠이 드는 자작 노래를 언제나 바다는 불러줍니다. 처음 들려드릴 책은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사막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별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이 있기 때문이에요. 꽃이 아름다운 건 우리가 정성을 들인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스페리,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한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빌어. 내겐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 이 어른이 내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야.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어린이를 위해 책들까지도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야. 세 번째 이유는 이 어른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이야. 이 어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해. 이 모든 이유로도 충분하지 못하다면 어른이 되기 전 어린이였을 때의 그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어.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잖아. 하지만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지. 그래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치는 거야.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나는 6살 때 한 번은 모험 이야기라는 천여름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보았어요. 그 그림은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꿀꺽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걸 옮겨놓은 그림이 위에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런 후 보아뱀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내내 잠을 잔다고 말해요. 그때 나는 밀림의 모험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도 색연필로 나의 첫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어요. 나의 그림 제1호. 그건 다음과 같아요. 나는 내가 그린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어요.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내 그림 제2호는 다음과 같아요.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림 같은 것 말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흥미를 가져보라고 충고했어요. 그래서 나는 6살 적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지요.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용기를 잃었던 거예요. 어른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매번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까 어린애인 나에겐 피곤한 일이에요.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을 배웠지요. 나는 세계 여기저기 꽤 많은 곳을 비행했어요. 사실 지리는 내게 아주 쓸모가 있었어요. 언뜻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지리는 아주 유용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접촉을 했어요. 나는 어른들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나는 좀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항상 품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꺼내 시험해 보곤 했어요. 그가 정말 이해력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건 모자로군.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천여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브리지, 골프, 정치, 넥타이 따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분별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아주 만족해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살아왔어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비행기 엔진에 있는 뭔가가 고장난 거였어요.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해야 했어요.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나에겐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나는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난파선 선원보다 더 고립된 처지였어요. 그러니 해뜰 무렵 작고 이상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섰지요.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아주 이상한 꼬마가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 그의 초상화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그린 그림 중 가장 잘 된 거예요. 물론 내 그림이 그 모델만큼 멋은 없어요.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은 아니에요. 6살 적에 나는 어른들 때문에 화가라는 직업에서 멀어졌고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 외에는 한 번도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나는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 꼬마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은 내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내가 보기에 이 꼬마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두려움으로 죽을 지경이 된 것 같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전혀 아니었어요. 나는 겨우 말문을 열어 이렇게 물었어요. 대체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천천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수수께끼 같은 일에 압도당하게 되면 누구도 그것에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되지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나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어요. 바로 그때 내가 공부했던 것은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이라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아서 그 꼬마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두 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려주었어요.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꼬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난 보아뱀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요. 보아뱀은 위험한 동물이에요.
또 코끼리는 거추장스럽고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양이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양은 벌써 병들었는데요. 다른 양으로 그려줘요.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내 친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저씨도 알면서 그건 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수양이에요. 뿔이 있잖아요. 나는 다시 또 그림을 그렸죠. 그러나 그 그림 역시 거절당했어요.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요. 나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단숨에 아래의 그림을 그려 그에게 던져주며 말했어요. 이건 상자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단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꼬마 심판관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거였어요. 내가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왜?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조그마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내가 그린 건 아주 작은 양이거든. 그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것 좀 봐요. 양이 잠들었어요. 난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린 왕자는 내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쩌다 그가 한두 마디씩 툭툭 내뱉는 말을 통해서 나는 그에 대해 점차 알게 되었어요. 그가 처음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을 거예요. 내게는 너무 복잡한 그림이니까요. 그가 처음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물건은 뭐예요? 이 물건이, 이건 물건이 아니란다.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지.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걸 그에게 자랑스럽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요?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그래. 내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 참 이상한 일이네. 어린 왕자는 너무나도 예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은 나를 몹시 화나게 했어요. 나는 내 불행을 심각한 것으로 생각해 주길 바랐거든요. 그가 덧붙여 말했어요.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요.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는데요? 순간 나는 수수께끼 같은 그의 존재에 대해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비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넌 다른 별에서 왔단 말이니? 그러나 그는 내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그렇겠구나. 저것으론 아주 먼 데서는 올 수 없었겠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윽고 그는 허주머니에서 양 그림을 꺼내 들면서 그 보물을 들여다보는데 빠져드는 것이었어요. 다른 별들에 관해 알듯 말듯한 이야기에 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알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꼬마 신사야, 넌 어디서 온 거니? 내가 사는 곳은 어디니? 그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 그는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 됐어.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는 밤이면 양의 집으로 쓸 수도 있겠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너만 좋다면 낮에 양을 메워둘 수 있는 끈도 줄게. 말뚝도 주고. 그 제안은 어린 왕자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 같았어요. 묶어둔다고요? 참 이상한 생각이군요. 그렇지만 양을 묶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 텐데.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대체 양이 어디로 간다는 건가요? 어디든지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은 곳이니까요. 그리고는 우스 어린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앞으로 가봐야 그렇게 멀리 갈 수도 없고요.
그리하여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가 온 별은 겨우 집 한 채보다도 더 큰 정도라는 것을요. 하지만 난 그리 놀라지 않았어요.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은 큰 행성들 외에도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 수백 개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천문학자가 그 별들 중에서 하나를 발견하면 그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해 주게 돼요. 예를 들면 소행성 3251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소행성은 1909년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단 한 번 잡혔을 뿐이래요. 그때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기가 발견한 행성에 대해 떠들썩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언제나 그렇다니까요. 다행히 터키의 한 독재자가 소행성 B612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했대요.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옷을 입고 다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해 이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 번호까지 말해두는 것은 다 어른들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에 관해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본질적인 것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떻든,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냐?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절대로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 법이 없어요. 그 애 나이가 몇이냐? 형제들은 몇이나 되니? 몸무게는 얼마지? 그의 아버진 돈을 얼마나 버니? 어른들은 기껏 이런 식의 질문만으로 그 친구에 대해 죄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는.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들에겐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나아요.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탄성을 내지르지요. 얼마나 멋진 집일까? 여러분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 애가 멋있었고, 그 애가 웃었고, 그 애가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을 할 텐데요. 하지만 그가 온 별은 소행성 B612예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들을 거예요. 질문 따위를 늘어놓으며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어른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들을 탓해서는 안 돼요.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대해야만 해요. 물론 인생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들은 숫자 같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식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깊은 슬픔이 느껴져요.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되었군요. 내가 여기에다 묘사하려는 것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를 잊는다면 나도 이제는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사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6살 적에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 외에는 전혀 승대보지 못했던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하다니. 나는 물론 가능한 한 그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어요.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겠지요. 하지만 어떤 그림은
아주 다른 모습이 되겠죠. 어린 왕자의 키도 약간은 틀릴 것 같아요. 이쪽 어린 왕자는 너무 크고 저쪽은 너무 작고 말이에요. 그의 옷 색깔도 망설여져요.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기억을 더듬어 그려보았어요. 되건 안 되건 그저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에요. 아주 중요한 몇몇 부분에서는 잘못을 저질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용서해야 해요. 내 친구는 내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그는 내가 자기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에 있는 양을 볼 줄 몰라요. 어쩌면 나도 조금은 어른들을 닮아버렸는지도 몰라요. 아마 늙어버렸는지도요. 나는 어린 왕자의 별, 그 별을 떠나온 사연, 그의 여행 등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밤 나무의 비극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양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무슨 대단한 의심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듯 내게 질문을 던졌어요. 양들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럼 사실이지. 아, 그럼 잘 됐어요.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양들은 바오밤 나무도 먹는단 말이군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한때의 코끼리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밤 나무 한 그루 해치우기는 힘들 거라고 일러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이 우스웠던가 봐요. 아무래도 코끼리를 포개 놓아야 하겠는걸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총명스럽게 말했어요. 바오밥 나무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잖아요.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니? 그는 뻔한 걸 묻는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야 당연하죠.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혼자서 푸느라 온갖 궁리를 다 했어요. 사실은 어린 왕자의 별에는 다른 별도 그렇듯이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대요. 따라서 좋은 풀에 맺는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맺는 나쁜 씨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씨앗들은 보이지 않아요. 씨앗들은 땅속 비밀스러운 곳에서 문득 깨어나고 싶을 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는 태양을 향해 머뭇거리듯 하다가 그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수줍은 듯이 내미는 거예요. 무나 장미나무의 어린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발견한 즉시 뽑아버려야 해요.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대요. 바로 바오밤 나무의 씨였어요. 그 별의 흙엔 바오밤 나무 씨 투성이었대요. 바오밤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그땐 정말 없애버릴 수 없잖아요. 나무가 온 별을 다 차지하고 나무 뿌리는 별 깊숙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게다가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밤 나무가 너무 많으면 산산조각이 날지도 몰라요.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규율의 문제예요. 아침 몸단장이 끝나면 별도 몸단장을 해줘야 해요. 바오밤 나무도 규칙적으로 뽑아야 해요. 어렸을 때는 장미나무와 아주 비슷하지만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즉시 뽑아버려야 해요. 귀찮은 일이지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멋진 그림 하나를 그려보라고 권했어요. 언젠가 그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따금 일을 뒤로 미뤄두어도 별일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오밤 나무의 경우라면 반드시 큰 재난이 일어나고 말아요.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별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의 말대로 게으른 뱅이의 별을 그렸어요. 나는 도덕 선생 같은 말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누군가 길을 잘못 들어 소행성에 닿게 된다면 그가 너무 큰 위험을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조심스런 태도에 한 번만 예의를 두어 도덕 선생처럼 말하기로 한 것이죠.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힘들여 그린 것은 오래전부터 나처럼 멋모르고 지나쳤던 그 위험을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내 교훈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밥 나무처럼 웅장하지 못할까? 그 대답은 간단해요.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 애썼지만 생각보단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절박한 나머지 너무 열중해서 그렸거든요. 아, 어린 왕자, 너의 짧고 쓸쓸한 생활을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오랫동안 저 석양을 바라보는 기쁨만이 유일한 위안거리였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너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해지는 것이 정말 좋아요. 해지는 걸 보러 가요. 그때 난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린다고요? 뭘요?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처음에는 너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 그러더니 씩 웃고는 내게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항상 내 별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럴 수 있다. 모두 알고 있듯이 미국이 정오이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단숨에 프랑스로 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처럼 작은 너의 별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 당겨 놓으면 되었지. 그래서 넌 내가 원할 때마다 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테고. 어느 날 난 43번이나 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넌 이렇게 덧붙였지. 아저씨도 알 거예요. 누구나 슬픔에 잠기면 석양을 좋아하게 된다는 걸. 그럼 43번 석양을 본 날은 몹시 슬펐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닷새째 되던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어린 왕자는 불쑥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나요?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도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뭐에 쓰는 건가요?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때 나는 엔진에 꽉 조여 있는 나사를 푸느라 온 정신을 쏟고 있었어요. 비행기 고장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몹시 걱정스러웠지요. 게다가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은 터라 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까봐 두려웠어요. 가시는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어요. 나는 나사 때문에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대답했어요. 가시? 그건 아무데도 쓸모없는 거야. 그건 꽃들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거라고. 어린 왕자는 잠자코 있더니 화가 난 듯이 나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아저씨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꽃들은 약해요. 순진해요. 꽃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신들을 지키려는 거란 말이에요. 꽃들은 자기가 슥한 무서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사가 그래도 안 풀리면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오르게 해야겠어. 그런데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그렇게 믿는 거야. 꽃들이. 아니야.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란 말이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어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기름으로 범벅이 된 채 그가 보기에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건에 엎드려 있는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매정하게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는 거야.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그는 정말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그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나는 얼굴이 빨간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아요. 그 신사는 꽃향기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별 하나 바라본 적도 없고 말이에요. 그는 어느 누구 하나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오직 계산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하고 오만을 떨면서요.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에요. 뭐라고? 버섯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양도 그 꽃들을 먹어왔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꽃들이 왜 아무 소용이 없는 가시를 만들려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 뚱뚱하고 얼굴이 빨간 신사의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요. 그리고 내 별 외에는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조그만 양이 뭣도 모르고 단숨에 그 꽃을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이었어요. 수백만이 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저 하늘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모든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린 왕자는 벼랑간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이미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나는 연장들을 내려놓았어요.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별, 어떤 떠돌이 별 위에 나의 별인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를 팔로 감싸 안고는 달래주었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양의 입에 씌우도록 내가 입마개를 하나 그려줄게. 너 꽃을 위해 갑옷도 하나 그려줄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내 자신이 아주 서툴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를 달래줄 수 있을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웠어요.